고객님 명단에 안 계십니다. 카드 결제도 어제부로 다 끊겼습니다. 호텔 지배인의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일가 친척 100명이 보는 앞에서 시모는 호텔 로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야, 너 미쳤니? 시어머니 칠순날에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제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였어요. 제 카드로 명품 긁고 제 호텔 카드로 동네방네 자랑하던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단체로 쫓겨난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호텔 로비의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윤지수, 올해 35살의 F&B 기획사 대표입니다. 가난한 편모스라에서 자라 악착같이 공부하고 일해 지금의 자리를 만들었죠. 사람들은 저를 차갑고 빈틈없는 여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살아온 사람일 뿐입니다. 한번 정한 일은 끝을 보고, 한번 받은 은혜는 2배로 갚고, 한번 받은 모욕은 반드시 돌려준다는 것이 제 인생관입니다. 그날도 저는 W호텔 32층 스위트룸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와인 잔 안에서 붉은 액체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아래쪽 로비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복을 빼입고 몰려 들어오는 모습이 작게 보였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오늘 칠순 잔치 예약 명단에 최숙자라는 이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어머니 최숙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숙자는 어이없다는 듯 가슴을 한번 탁 치고는 손가락으로 지배인의 가슴팍을 찔렀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눈을 어디다 달고 일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잘 나가는 윤지수 대표 시어머니 최숙자야. 당장 지배인 오라고 해. 제가 지배인입니다. 100번을 다시 확인해도 명단에 없으십니다. 게다가 결제하기로 하셨던 며느님 카드는 어제 날짜로 싹 다 정지됐습니다. 아예 막혔다고요. 멋이 어째? 카드가 막혀? 야, 이 사람아. 우리 며느리 카드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 외상장부인 줄 알아? 한도가 끝도 없는 VIP 카드라고. 숙자 뒤에 줄지어 선 친척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촌 시누이가 한복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이고 형님, 이게 대체 무슨 망신이래요? 온 동네 사람 다 부르고 청첩장까지 싹 다 돌렸잖아요. 지금 밥 먹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100명. 아, 시끄러워. 가만 좀 있어봐. 분명히 우리 며느리년이 최고급으로 다 준비해놨다고 나한테 싹싹 빌면서 말했다고. 숙자가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십시오. 핸드폰을 든 숙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옆에서 전 남편 박민우가 어머니의 핸드폰을 빼앗듯이 잡아챘습니다. 엄마, 줘봐요. 지수 이거 진짜 왜 이래? 잠깐만, 내가 다시 걸어볼게. 빨리 걸어봐. 아니 지수 이 미친년이 기어이 돌았나? 어떻게 시어머니 칠순 잔칫날에 이딴 짓을 해? 당장 전화 받으라고 해. 민우의 손도 어머니의 손과 똑같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 끝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같은 안내음이 또다시 로비에 흘러나왔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시뻘개졌다가 다시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32층 아래에서 벌어지는 소란이 마치 무성 영화처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머금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는 집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무렵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며 저를 키웠습니다. 명절이면 친척 집에서 얻어온 반찬을 데워 먹었고 새학기 교복은 늘 누군가의 헌 옷이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겠다고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했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알바를 3개씩 뛰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20살 때부터 창업 동아리에 들어가 외식업 시장을 공부했고 28배 제 이름을 건 회사를 차렸습니다. 30이 되던 해 그 회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자 사람을 만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선배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수야, 너 그러다 쓰러져. 맨날 돈 벌고 일만 할래? 이제 옆에 듬직한 남편 하나 두고 오순도순 살아봐. 아유, 선배님. 저 남자 만날 시간 없어요. 남자가 밥 먹여준대요? 제 한 몸 챙기기도 바빠요.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해. 아주 싹싹하고 가정적이고 무엇보다 자기 엄마한테 얼마나 끔찍하게 잘하는 효자라고. 넌 부모님 정을 못 받아서 이런 따뜻한 집안으로 시집가야 돼. 그렇게 만난 사람이 박민우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고 웃을 때 눈이 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수 씨, 맨날 첫날 일만 한다면서요? 아이고, 이 마른 것 좀 봐. 밥은 제때 챙겨 먹고 다녀요? 네, 뭐 혼자 먹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김밥이나 대충 때워요. 에이,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사람은 무조건 밥심으로 버티는 거예요. 자, 이거 내가 뼈 발라놨으니까 얼른 먹어요. 아, 해봐요. 민우는 제 앞에 반찬을 하나하나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다정한 손길이 어색해서 자꾸만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가 제 밥을 챙겨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제 가슴 한구석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손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나중에 우리 집 와서 엄마가 해주는 집밥 한번 제대로 먹어요. 제가요? 갑자기 찾아가면 어머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아이고, 무슨 소리. 우리 엄마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우리 집은 친척들도 자주 오고 맨날 시끌벅적하고 따뜻해요. 지수 씨도 우리 식구 되면 외로울 틈이 없을 거예요. 저는 사람 많고 시끌벅적하다는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혼자 끓여 먹는 라면, 혼자 자는 원룸, 혼자 맞이하는 명절. 그 모든 외로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 최숙자는 앞치마를 두른 채 저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귀한 아들 민우가 만난다는 그 아가씨야? 인물도 아주 훤하고 참하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윤지수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 뻘쭘하게 서 있지 말고 빨리 앉아. 우리 아들내미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라. 그래, 직장은 어디 튼튼한데 다닌다고? 아,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조그맣게 회사를 하나 차려서 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머, 회사를 운영해? 젊은 여자가? 그럼 내가 그 회사 대표 사장님이라는 거야? 숙자의 눈이 그 순간 잠깐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눈빛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우리 민우 아빠 일찍 보내고 평생 이 아들내미 하나만 쳐다보고 애지중지 키웠어. 며느리 들어오면 피차일반 내 친딸처럼 예뻐해주고 보듬어줄 거야. 걱정 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친어머니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집은 나랑 민우 이렇게 단출하니까 너만 복덩이처럼 굴러들어오면 우리 집안은 만사형통이야. 숙자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따뜻함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거의 제가 댔습니다. 신혼집도 제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민우네 쪽에서는 예단이라며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어왔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해서 지금 모아둔 돈이 없잖아. 혼수랑 집값 내가 다 내게 해서 내가 진짜 체면이 안 선다. 괜찮아, 민우 씨. 부부가 같이 살면서 돈 있는 사람이 좀 더 내면 어때? 나는 돈보다 민우 씨의 따뜻한 마음만 보고 가는 거야. 지수야, 내가 평생 잘할게. 너 진짜 내 은인이다. 내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저는 그 말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다시 눈을 뜨자 와인 잔이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로비의 소라는 더 커져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창가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나라. 이놈들아, 내 옷 구겨져. 내 며느리가 누군지 알아? 여기 VIP 사장님이야.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너희들 당장 길거리로 쫓겨날 줄 알아. 숙자의 목소리가 보안 요원에게 잡힌 채 거칠게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는 친척들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어머니와 호텔 직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좀 비켜봐요. 여보, 윤지수, 제발 전화 좀 받아봐. 윤지수, 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제발 우리 좀 살려줘. 민우가 허공에 대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 외침이 닿지 않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번호는 이미 바꾼 지 오래였고 제 마음의 문은 그보다 훨씬 전에 닫혔습니다. 아이고 동서, 이게 대체 웬 난리구실해? 동네방네 잘난 며느리 얻었다고 유세는 다 떨더니 호텔 문턱도 못 넘고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나 부끄러워서 못 살아. 형수님, 우리 그냥 가렵니다.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더는 못 서 있겠네. 갑시다가. 친척들이 하나둘 한복 자락을 걷어쥐고 회전문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숙자가 그 등 뒤에 대고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아이고 어디가? 가지마. 밥은 먹고 가야지. 나 칠순이야. 평생 한 번 있는 내 칠순 잔치라고. 이 나쁜 년아, 내 칠순을 이렇게 망쳐. 그 목소리가 대리석 로비에 부딪혀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창문에 손바닥을 가만히 댔습니다. 유리 너머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가슴속은 처음으로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도진이었습니다. 도진은 제 옆에 서서 함께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수 씨, 이렇게 독하게 마음먹었는데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살면서 오늘처럼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한 날은 처음이네요. 거짓말. 얼굴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인데요. 10년 동안 가슴에 꽉 막혀있던 썩은 체증이 이제야 확 내려가서 어색한가 보죠. 도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이렇게 쉽게 쫓아낼 사람들을 왜 그 긴 세월 동안 바보같이 다 참고 살았을까요? 제가 너무 미련했어요. 바보같이 참은 게 아니죠. 이 순간을 위해서 조용히 칼을 갈고 증거를 모았던 거잖아요. 가장 완벽하게 한 번에 싹 다 터뜨리려고. 맞아요. 가장 아픈 날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저는 다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숙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런 어머니 옆에서 머리를 감싸 쥔 채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우가 회사에서 입던 정장 그대로 소파에 늘어져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늦은 저녁을 차리던 손을 멈추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하다는 사람이 매일 일찍 오네. 왜 일찍 오는 게 흠이야? 민우가 리모컨을 식탁 위로 툭 던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잠시 손이 멈췄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숙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수야, 너 우리 민우한테 회사 좀 그만두라고 안 그러니? 네, 어머님. 걔가 거기서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러고 있어. 박봉의 사람도 거칠고. 민우 씨가 그래도 다닌 지 꽤 됐는데요. 이 사람아, 며느리가 그 좋은 회사 사장인데 남편을 거기 처박아둬서 쓰겠어.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민우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결정해 주라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 가장을 그렇게 굴리면 안 되지. 숙자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내 회사에 자리 하나 비워두면 안 되겠냐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안 돼? 어차피 너 회사잖아. 남편 자리 하나 만드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민우가 식탁 의자에 거꾸로 걸터 앉아 다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토스트를 굽던 손을 멈추고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 같아. 직원들이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직함 그럴듯하게 달아달라는 거 아니야. 기획실장 정도면 좋겠는데. 기획실장. 왜 너무 높아? 그럼 부사장.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한참을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절하면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걸어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일주일 뒤 민우는 제 회사의 기획실장이라는 명함을 달고 출근했습니다. 회사로 출근한 민우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어슬렁어슬렁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직원들 자리를 한 바퀴 돌고는 자기 방에 처박혔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가장 비싼 식당에서 직원들을 끌고 나가 회식 자리를 만들었고 계산은 늘 제 카드로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회의 자리에서 민우가 신입사원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야, 너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실장님, 제가 어제 보고 드린 대로 작성한 건데요. 이게 보고야. 이걸 보고라고 들고 와. 죄송합니다. 민우는 신입사원이 들고 온 서류를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유리문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 실장, 잠깐 봐. 왜 회의 중인데? 잠깐 보자고. 제 방으로 들어온 민우가 의자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서서 민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내가 뭘 함부로 했는데. 방금 그 모습이 함부로가 아니면 뭐야. 야,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좀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회사 생활 그렇게 해서 어디다 써먹어.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책상 모서리에 손바닥을 짚었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와서 가오 좀 잡으려는데 마누라가 사사건건 토달면 어떡해. 가오를 잡으려고 회사에 출근하는 거였어. 그럼 뭐 일하러 와.
너 회사 키워주려고 내가 여기 있어주는 거잖아. 저는 그 말에 한참을 입을 다물었습니다. 키워준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꺼내자 민우는 숟가락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엄마한테 일러 바칠 거야. 너 진짜 너무한다. 이러고 말고 할 일이 아니잖아. 엄마가 그랬어. 며느리가 능력 있으면 남편 좀 봐줘야 한다고. 그게 그렇게 어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 숙자가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에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는 숙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 사는 집에 좀 오면 안 되니? 그게 아니라 미리 연락이라도 좀 주시고 오시지. 아이고, 며느리 댁이 무슨 호텔이야. 시어머니가 약속 잡고 오게. 숙자가 신발을 신은 채 그대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신발 밑창에 묻은 흙을 흘끗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수야, 너 우리 민우한테 어제 뭐라고 했어? 회사 일로 잠깐 얘기 좀 한 거예요. 걔가 어제 집에 와서 밥도 못 먹고 누웠어.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어머님, 회사에서는 사장과 직원 사이예요. 따끔하게 말할 일은 해야죠. 아이고, 사장 좋아하시네. 남편을 무슨 종놈 부리듯이 굴렸으면서 숙자가 손바닥으로 소파 팔걸이를 탁탁 쳤습니다. 능력 있는 며느리가 그깟 회사 자리 하나 가지고 사람 기를 죽여.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어머님, 회사는 제 사업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해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규칙 운운하는 거야. 숙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손가락으로 제 가슴팍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아들 하나 잘 키워놨더니 며느리한테 시집 보내서 이런 꼴을 봐. 우리 민우가 지수 너 만나려고 그 좋은 자리 다 박차고 왔는데. 좋은 자리요. 그래, 좋은 자리. 거기 그대로 있었어 봐. 지금쯤 차장은 달았어.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를 하면 할수록 진흙탕에 발이 깊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카드 명세서가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시어머니 명의로 발급해드린 가족 카드에 찍힌 금액이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백화점, 호텔 라운지, 한정식집, 보석상까지. 저는 그 명세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숙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카드 사용액이 좀 많으셨어요. 왜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 쓰는 게 아까워? 아깝다는 게 아니라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쓰셔서요. 숙자가 수화기 너머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가 동네 친구들 모아놓고 며느리 자랑 좀 했다. 우리 며느리가 호텔 VIP 카드까지 만들어줬다고. 어머님, 그 카드는 제 업무용이에요. 업무용이면 어때? 시어머니가 좀 쓰면 되지. 너희 회사 그 카드로 호텔 라운지에서 친구들 차 한 잔 산 게 그렇게 큰일이야. 어머님, 이 사람아, 내가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니려면 그 정도는 써야 돼. 시어머니 체면이 곧 며느리 체면이야.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 체면이 곧 며느리 체면이라는 그 말이 제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뻔뻔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민우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가 풀린 채 한쪽 어깨에 걸려 있었고 셔츠 단추는 2개나 풀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마셔? 회사 거래처 사람들이랑 한잔했지. 사람 좀 만나야 일이 굴러가지. 무슨 거래처? 있어. 너는 몰라도 돼. 민우가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민우의 양복 재킷을 정리하다가
안주머니에서 떨어진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모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저는 그 종이를 손바닥 안에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가슴 한가운데가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침실에서 민우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접어 제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텔 영수증을 발견한 다음 날부터 저는 민우의 일상을 조용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사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민우가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들고 가는 횟수가 늘었고 잠들기 전 머리맡에 두던 핸드폰을 베개 밑에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회의를 했고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회사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하청업체 직원 이유라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 신메뉴 식자재 샘플 가지고 왔습니다. 네, 거기 두고 가세요. 실장님은 안 계신가요? 따로 보여드릴 자료가 있어서요. 박 실장한테 무슨 자료요? 유라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게 지난번 미팅에서 추가로 요청하신 게 있어서요. 두고 가세요. 제가 전달할게요. 유라가 자료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인사를 한 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며칠 전 민우의 셔츠 깃에서 맡았던 것과 같은 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함께한 자리였고 유라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우는 평소보다 들떠 보였습니다. 술잔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 무렵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 좀. 네, 다녀오세요. 그로부터 1분쯤 지났을 때 유라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술잔을 입에 댄 채로 두 사람의 빈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떠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민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5분이 지나서야 유라가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자기 자리에 앉으며 유라 쪽을 슬쩍 한번 쳐다보았고 유라는 그 눈빛을 받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우는 평소처럼 떠들었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더라. 직원들도 다 좋아하고. 응. 근데 너 오늘 말이 너무 없더라. 사장이 좀 띄워줘야지. 피곤해서 그래.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잠시 저를 흘끔거리다가 라디오 볼륨을 키웠습니다. 그 흔한 노랫소리 사이로 제 가슴속에는 차가운 물이 한 컵 한 컵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2년 전 사업 분쟁 때문에 한 번 일을 맡겼던 곳이었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무슨 일로? 사람 하나 좀 봐주세요.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민우. 제 남편이에요. 흥신소 사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그 정적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고 나니 마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은 길고 짧았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평소처럼 민우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했고 평소처럼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민우는 그것이 평화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지막 장례 절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속한 날
흥신소에서 받은 봉투를 펼친 순간 손가락이 잠시 굳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민우와 유라는 어깨를 맞대고 한 모텔 입구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에서는 손을 잡고 카페에 앉아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유라가 민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모두 46장이었습니다. 흥신소 사장이 봉투 안쪽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사모님, 이게 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요? 이 여자분이 시어머님 댁에도 드나들고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댁 골목 CCTV를 확인한 기록이었습니다. 유라가 양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시어머니 집 현관으로 들어가는 사진이 2장 찍혀 있었습니다. 한 장은 지난달, 한 장은 지지난 달이었습니다. 시어머님하고도 안면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들어가서 2~3시간씩 계시다가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매만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흥신소를 나와 차에 앉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핸들을 잡고 있다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지수냐? 어쩐 일이야? 제가 이번 주말에 댁에 들를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좀 사갈까 해서요. 아유, 며느리가 웬일이야. 우리 집에 발길 끄는 지가 한참인데 그동안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그래 와. 마침 너한테 할 말도 있고. 저는 전화를 끊고 차 안에서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주말 오후 과일 한 상자와 한우 갈비 세트를 들고 시어머니 집 현관에 섰습니다. 숙자가 문을 열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들어와, 들어와.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지 그럼. 너는 회사가 그렇게 바쁘다며. 얼굴이 반쪽이네. 거실에 앉자 숙자가 직접 차를 내왔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친절했습니다. 지수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네, 말씀하세요. 내가 내년이면 칠순이잖아. 70이 되는 거야, 70. 네. 내가 평생을 우리 민우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좀 폼나게 잔치 한번 하고 싶어서. 숙자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 호텔 VIP라며. 거기 연회장에서 좀 해주라. 호텔에서요. 100명 정도 부를 거야. 친척이며 동네 사람이며 다 부를 거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한번 보여줘야지.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왜 안 된다는 거야? 아니요. 해드려야죠. 어머님 칠순이신데. 그렇지. 우리 며느리가 그래야지. 숙자가 손뼉을 짝 쳤습니다. 저는 그 손뼉 소리를 들으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웃음이 효심에서 나온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의 의미를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 대기 중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지수 대표님 되시죠? 네, 누구세요? W호텔 총지배인 강도진입니다. 다음 주에 미팅 일정 잡으신 거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다음 주 수요일 2시 맞죠? 맞습니다. 라운지 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핸들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뒷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저는 W호텔 30층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진은 창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큰 키에 단정한 정장, 흐트러짐 없는 자세였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분기 예약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라운지 입구 쪽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와 유라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라운지 안쪽 룸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손이 유라의 허리께에 살짝 닿아 있었습니다. 도진이 제 시선을 따라 그쪽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강 지배인님, 네.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도진이 잠시 저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라운지 안쪽 룸 쪽을 한 번 더 흘끗 본 뒤 도진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단단한 눈빛 위에 제 마음을 처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라운지에서 도진과 헤어진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침실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입술색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어제의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장솜으로 입술의 색을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 진한 색의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가면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 가면은 며느리의 효심이라는 이름의 가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민우가 모처럼 일찍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일어났네. 엄마가 아침부터 전화를 했어. 잔치 얘기 잘 들어보라고. 안 그래도 어제 어머님 뵙고 왔어. 진짜? 뭘 하셔? 저는 토스트를 민우 앞 접시에 놓으며 살짝 웃었습니다. 칠순 잔치 호텔에서 해드리기로 했어. 진짜야. 우리 엄마 좋아하시겠다. 100명 정도 부르신다니까 연회장은 제일 큰 거로 잡을 거야.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지. 민우가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등을 두어 번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뒤집어 민우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 칠순인데 한복도 좋은 거 한 벌 맞춰드려야지. 그래도 돼. 그럼. 평생 한 번인데. 엄마가 알면 또 며느리 자랑하느라 정신없을 거야.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마주보며 똑같이 웃었습니다. 입술 끝이 천천히 올라가는 그 감각이 제 가슴 안쪽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시어머니 숙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수야, 우리 민우한테 들었다. 호텔에서 해준다며. 네, 어머님. 가장 큰 연회장으로 잡으려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내가 진작에 너 알아봤다니까. 한복도 한 벌 맞추세요. 좋은 데로 가서 제대로 된 거로요. 진짜야. 카드 그거로 그어도 되지. 네, 그러세요. 어머님 평생 한 번인데요. 숙자가 수화기 너머에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내가 진작에 그랬어. 우리 며느리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며느리는 자고로 능력이 있어야 효도도 하는 거야.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친척분들 청첩장도 돌리세요. 동네 친구분들도 다 부르시고요. 그래도 되겠니? 한두 명도 아닐 텐데. 100명까지는 괜찮아요. 어머님 평생 일군 사람 인연인데 빠짐없이 부르셔야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내가 너한테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메모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복, 보석, 청첩장, 연회장. 그 네 단어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씩 그렸습니다. 그 동그라미들이 모두 채워질 때 한 번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로 출근한 저는 회계팀장을 제 방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팀장님,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네, 대표님. 말씀하세요. 박 실장 명의로 나간 회사 자금 흐름을 지난 1년치 다 뽑아주세요. 박 실장님이요. 네. 비밀리에 부탁드려요. 직원들 누구도 알면 안 돼요. 회계팀장이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도 입을 다물고 있었을지 저는 그 표정에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제 라인에서 박 실장을 슬그머니 빼주세요. 본인 모르게요. 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회계팀장이 나가고 저는 의자에 등을 깊이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회계팀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보시면 좀 충격이실 겁니다. 얼마나 되나요? 지난 1년간 약 4억 정도가 박 실장님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거래처 페이백, 가짜 용역 계약, 이런 식으로요. 4억? 네. 그 중에 한 1억 정도는 한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들어간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줄지어 있는 숫자들 사이에서 민우와 유라가 손을 잡고 들어갔다던 모텔 영수증들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팀장님, 이거 원본은 잘 보관해 주시고 사본 2부 더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건강 잘 챙기십시오. 회사는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회사에서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 준다는 그 사실이 그때까지의 모든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호텔에서 차를 한잔하자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약속한 날 호텔 라운지가 아닌 도진의 집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조용한 방 안쪽 응접 의자에 마주 앉아 도진은 직접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대표님, 지난번에 부탁하신 거 정리해 봤습니다. 네. 두 사람이 지난 석 달간 저희 호텔에 투숙한 기록이요. 객실 카드 출입 시간하고 라운지 결제 내역까지요. 맞네요. 17번입니다.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제 눈앞에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강 지배인님. 네. 이런 부탁 들어주시는 거 호텔 입장에서 부담이 크실 텐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선에서만 도와드리는 겁니다. 호텔 규정 안에서요.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대표님이 그동안 저희 호텔에 베푸신 게 훨씬 더 큽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단단함이 이상하게도 제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습니다. 강 지배인님, 네,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이 너무 모진 일일까요? 모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고요. 네. 대표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을 겁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가슴 한가운데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어졌습니다. 강 지배인님. 네.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칠순 잔치 예약, 지금 그대로 두시되 결제일 전날 밤에 한 번에 취소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카드 결제 보증도 같이요. 전날 밤에요. 네. 행사 당일에 아무것도 모르고 와야 하거든요.
도진이 잠시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비난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시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0층 위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불빛이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 지배인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빚 안 지고 살자 그렇게 다짐했어요. 네. 근데 그동안 받은 모욕은 빚이 아니면 뭘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갚지 않으면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거요. 그러시겠지요. 그래서 다 갚고 가려고요. 한 번에 깨끗하게요. 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식어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온기가 천천히 제 몸 안쪽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를 사흘 앞둔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천천히 머리를 빗었고 검은색 정장 한 벌을 골라 입었습니다. 민우는 아직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침실 문턱에 잠시 멈춰서서 그 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잠든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민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저는 변호사와 마지막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혼 소장과 횡령 고소장이 오전 10시 정각에 동시에 발송되도록 일정을 맞춰두었습니다. 유라 앞으로 보낼 상간 위자료 청구서와 업무방해 고소장도 같은 시간에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10시 5분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민우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그대로 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동은 5번을 울리고 멈췄다가 다시 5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1분쯤 뒤 시어머니 숙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진동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무렵 회사 1층 로비가 시끄러워졌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인터폰을 들자 안내데스크 직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박 실장님하고 어머님이 오셨는데요. 막 소리를 지르세요. 어떻게 할까요? 올려보내지 마세요. 경호팀 부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끊고 미리 약속해 두었던 사설 경호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만에 검은 정장의 경호원 4사람이 회사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장실에서 1층 로비 CCTV 화면을 켰습니다. 숙자가 안내데스크에 매달려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있었고 민우는 그 옆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숙자가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야, 윤지수, 너 미쳤어. 우리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회사예요. 직원들 다 보고 있어요. 보면 어때? 며느리라는 게 시어머니 칠순을 앞두고 이혼 소장을 보내. 민우 씨한테 보낸 거예요. 어머님한테 보낸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거지. 내 아들한테 보낸 게 나한테 보낸 거랑 뭐가 달라. 숙자가 손가락을 치켜들고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가락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어머님 모텔 영수증, 사진, 통장 거래 내역 다 가지고 있어요. 뭐? 민우 씨가 이유라 그 여자랑 같이 다닌 호텔, 카페, 모텔 사진 다 있고요. 회사 돈으로 그 여자 오피스텔 얻어준 증거도 있어요. 숙자의 얼굴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우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 보고 싶어. 우편함 열어봐. 등기로 갔어. 윤지수, 민우 씨, 그 여자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어머님이 밥까지 차려주셨다는 거
그것도 알고 있어. 민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숙자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누가 그래?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어머님, 그 집 골목 CCTV까지 다 확인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어요. 애 못 낳는 며느리 대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 말도 다 들었어요. 숙자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했습니다. 민우가 어머니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엄마, 진짜야. 진짜 그랬어. 엄마, 말 좀 해봐. 저는 두 사람을 한 번씩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경호원이 제 옆으로 한 걸음 다가와 섰습니다. 여기서 나가주세요. 회사예요. 야, 윤지수. 칠순 잔치는 어쩔 거야. 친척들 다 불렀어. 청첩장도 다 돌렸어. 어머님 칠순 잔치요. 그래, 칠순. 모레야, 모레.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호텔 예약은 그대로 있어요. 그건 취소 안 했어요. 진짜야. 네. 그건 그대로 두세요. 그날 어머님 가시면 돼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마지막까지 사람 도리는 아는구나. 숙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민우는 그 옆에서 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경호원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 모셔다 드리세요. 회사에서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두 사람이 경호원들 사이에 끼어 회전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사장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자 그제야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한참 동안 그 떨림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틀 뒤 칠순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사흘 전 그날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샤워를 하고 평소에 입지 않던 진한 와인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호텔 32층 스위트룸으로 올라간 시간은 오전 11시였습니다. 도진이 먼저 도착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일찍 오셨네요. 12시부터 손님들 입장이 시작될 겁니다. 1층 로비에 안내 직원도 모두 배치해 두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떠십니까? 마음은 신기할 정도로 차분해요. 도진이 작게 웃으며 와인 2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잔을 받아들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32층 아래의 호텔 정문이 손바닥만 하게 보였습니다. 11시 40분쯤부터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2시 정각 시어머니 숙자가 새빨간 한복을 입고 검은색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민우도 그 옆에서 짙은 회색 양복을 입고 따라 내렸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후 1층 로비 CCTV 화면이 스위트룸 벽 모니터에 떴습니다. 숙자가 호텔 지배인 앞에 한 걸음 다가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윤지수 대표 시어머니예요. 오늘 연회장 예약 확인 좀 해주세요. 고객님, 잠시만요. 명단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배인이 잠시 단말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오늘 연회장 예약 명단에 최숙자 고객님 성함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봐주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확인해 드렸지만 명단에도 없으시고 카드 결제 보증도 어제부로 모두 해지된 상태입니다. 숙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옆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지수한테 전화해 볼게. 어서 걸어봐. 차가운 안내음이 호텔 로비에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친척들이 한복 자락을 움켜쥐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호텔 정문으로 퀵 배달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큰 봉투 하나를 안내데스크에 맡기고 떠났습니다. 사촌 신우이가 그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묶음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우의 모텔 영수증 사본, 유라와 찍힌 사진, 시어머니 집을 드나든 CCTV 사진, 회사 돈으로 얻어준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까지. 형님, 이거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오빠, 이 여자 누구예요? 오빠, 이 사람이랑 이래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건 사진이 조작된 거야. 친척들이 봉투 속 종이를 한 장씩 손에서 손으로 돌려보았습니다. 숙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풀썩 주저앉아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년아, 윤지수 이년아. 시어머니한테 이러고도 내가 사람이야. 숙자의 외침이 호텔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안 요원 두 사람이 양옆에서 숙자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민우는 친척들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고 천천히 창가로 돌아섰습니다. 도진이 제 옆에 와인 잔을 들고 나란히 섰습니다. 지수 씨, 네. 건배합시다. 무슨 건배요? 오늘 같은 날에는 건배가 어울리잖아요. 저는 도진의 잔에 제 잔을 천천히 가져다 댔습니다. 유리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제 안에서 오래 묵은 무언가를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그 맛이 처음으로 달았습니다. 칠순 잔치가 무산된 그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주말 동안 받지 못한 잠을 한꺼번에 몰아잔 덕에 몸은 가벼웠습니다. 회사 1층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평소보다 더 환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무언가가 끝났다는 것은 다들 눈치챈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사장실에 들어와 첫 회의 자료를 펼쳤을 때 비서가 노크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잠깐만 인터넷 좀 봐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이거 보세요. 어제 저녁부터 이게 계속 퍼지고 있어요. 비서가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악덕 여사장에게 재산 다 뺏기고 쫓겨난 남편의 눈물. 저는 그 글을 천천히 끝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누가 보아도 그럴듯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대표님, 댓글이 벌써 10,000개가 넘어가요. 회사 게시판은요. 가맹점주들 단체방에서도 난리예요. 본사가 무슨 일을 한 거냐고요. 저는 태블릿을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다시 문이 열리고 영업본부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성동투자 쪽에서 다음 주 계약 보류 통보가 왔습니다. 강남에 들어가기로 했던 새 매장 자리도 임대인 쪽에서 일단 멈추자고 합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닥이 다시 한번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릎이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본부장님, 일단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주요 가맹점주분들 연락처 정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이 나간 뒤에도 비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 더 있어요.
뭔가요? 이유라 그 사람이요. 노동청에 신고를 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랑 노동청 신고 시점이 거의 같아요. 누가 봐도 짜고 친 거예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등을 기댔습니다. 민우가 감옥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휘두를 칼이 이거였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한 바퀴 돌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도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답장은 1분 만에 왔습니다. 7시 호텔로 오십시오. 저녁 7시 도진의 집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잠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좀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도진은 평소처럼 응접 의자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오늘 좀 시끄러웠어요. 이미 들었습니다. 회사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투자가 한 건 멈췄고요. 가맹점주들도 흔들리는 분위기예요. 유라 쪽은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고요. 도진이 말없이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으니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 풀어졌습니다. 강 지배인님, 네. 제가 도움을 한 번 더 청해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민우가 절대 혼자서는 이렇게 못해요. 누가 뒤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인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작 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 있어요. 작년에 우리 회사 신메뉴 거의 베껴갔던 데가 있어요. 거기 대표가 민우랑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고요. 어디입니까? 이름은 말씀드릴게요. 그쪽에서 우리 레시피며 기획안이 자꾸 새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동안은 증거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고요. 도진이 안경을 한번 고쳤으며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예전에 큰 보안 사고가 났을 때 우리 호텔을 도와줬던 분이에요. 화이트 해커 출신이고 지금은 사설 보안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인가요? 제 이름 걸고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만나볼게요. 부탁드릴게요. 내일 오전에 자리 만들어 두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도진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 지배인님, 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호텔 일도 바쁘실 텐데 제 일에 이렇게 깊이 들어오시는 거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요. 지수 씨한테 이유 말씀드려야 합니까? 도진이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 씨, 처음에 호텔에서 라운지 미팅 때 처음 봤던 그 표정 기억나세요? 어떤 표정이요? 라운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남편분 보시면서 짓던 그 표정이요. 그 표정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제 어머니가 그런 표정을 자주 지으셨거든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요. 저는 입을 다물고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이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호텔 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멀리 왔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이 일 끝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쪽이 천천히 따뜻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배인님. 고마워하실 일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다 끝내고 나면 그때 정식으로 차 한 잔 사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일 얘기 말고 다른 얘기로요.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진도 따라 일어나 문 앞까지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그 단단한 어깨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유라 그 사람이요. 과거에 일했던 회사가 두 군데 더 있었습니다. 두 군데 다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임원이나 사장이랑 사적으로 엮이고 그러다가 회사 측에 합의금 받고 나오는 그런 방식이요. 정관은요.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다 비공식 합의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두 회사 인사 담당자들이랑 연결이 됐고 진술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 위로 다리 위 가로등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쪽 진술 받아주세요. 정리되는 대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네. 기자회견 준비도 같이 시작해 주세요. 전부 한 번에 터뜨릴 거예요. 언제로 잡을까요? 열흘 후 정도면 좋겠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해진 다음에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전화를 끊고 저는 좌석 깊이 등을 기대었습니다. 창밖의 불빛이 빠르게 뒤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가면이 필요 없었습니다. 얼굴 그대로, 맨 얼굴 그대로 싸울 차례였습니다. 도진이 소개한 보안 전문가는 40대 초반의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한 번만 듣고 외울 만큼 평범했고 차림새도 동네 카페에서 마주칠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트북을 펼치는 순간부터 사람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회사 회의실에서 사흘 동안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그가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대표님 보세요. 박민우 씨가 지난 2달 동안 이 메일 계정으로 자료를 옮긴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어디로요? 수신자가 한 명이에요. 미진식품 김 사장 개인 메일이고요. 보낸 자료가 총 78건입니다. 78건. 신메뉴 레시피 파일, 다음 분기 매장 출점 계획서, 가맹점 매출 자료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우의 이름 아래로 78줄의 기록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박민우 씨하고 다음 주에도 만나기로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메일에 약속 잡은 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강남 어느 호텔 비즈니스 룸이에요. 잔금 정산하기로 한 자리 같아요. 잔금이요? 네. 그동안 받은 거 합치면 박민우 씨한테 들어간 돈이 4억이 좀 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 녹음 가능할까요? 호텔 비즈니스 룸이면 가능합니다. 도진 지배인님 통하면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도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도진은 짧게 알겠다는 대답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강남의 한 호텔 비즈니스 룸에서 민우와 미진식품 김 사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들 외에는 아무도 듣지 못할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저는 회사 사장실 책상 앞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그 자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분기 자료까지 다 넘기면 약속한 잔금 입금해 주시는 거죠. 걱정 마. 자네가 가져온 거 다 확인했어. 이번 주 안으로 들어갈 거야. 이거 윤지수한테 들통나면 저는 끝장이에요. 김 사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미 끝난 사람한테 뭘 들통나. 자네가 알아서 회사 안에서 잘 빼냈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걱정 말라니까. 그 여자 지금 인터넷 여론 때문에 정신없을 거야.
우리가 만든 글, 자네 마누라 회사 댓글 부대 풀어서 더 키울 거니까. 자네는 마누라한테 위자료 잘 받아내고 우리 쪽으로 정식으로 들어와. 자리 비워놨어. 저는 헤드폰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온몸의 힘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은 감각이 잠시 들었다가 곧 차분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변호사님 연결해 주세요. 기자회견 자료 다 모였습니다. 네, 대표님. 기자회견 당일은 비가 내렸습니다. 회사 1층 대회의실에는 기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머리는 평소처럼 깔끔하게 묶었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변명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와 저희 회사에 관해 인터넷에 떠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악덕 여사장이 남편 재산을 빼앗고 쫓아냈다는 이야기, 회사에서 직원을 괴롭혔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오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옆에 선 보안 전문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회의실 뒤편 큰 화면에 메일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78줄의 자료 유출 기록이 한 줄씩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제 전남편 박민우 씨가 지난 2달간 경쟁사 미진식품에 저희 회사 핵심 자료를 넘겼습니다. 총 78건이고 받은 금액은 4억이 넘습니다. 회의실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화면이 다음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호텔 비즈니스 룸에서 녹음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민우의 목소리, 김 사장의 목소리, 그리고 댓글 부대 이야기까지 한마디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기자석에서 짧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녹음이 끝난 뒤 저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를 노동청에 허위로 신고한 이유라 시에 관한 부분입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유라가 과거에 일했던 두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직접 진술한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방식이었어요. 임원이랑 사적으로 엮이고 2달쯤 지난 뒤에 노동청에 신고하고요. 결국 합의금 받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 인사 담당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알게 됐어요.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한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박민우 씨와 미진식품 김 사장에 대해서는 산업기술 유출과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라 씨에 대해서도 무고와 사기 혐의로 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둘째, 저희 회사는 이번 일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가맹점주 여러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회사로 더 단단해지겠습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나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다시 한번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를 향한 비난글은 1시간 만에 자취를 감추었고 미진식품 본사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우와 김 사장은 산업기술 유출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유라도 같은 날 오후 무고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출두했습니다. 저는 회사 사장실에서 그 뉴스를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환한 얼굴로 보고를 했습니다.
대표님, 성동 투자 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계약 보류 풀고 추가 투자까지 검토하겠다고요. 추가 투자요. 네. 그리고 어제 멈춰있던 강남 매장 자리도 임대인 쪽에서 다시 진행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가맹점주 단체방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본사가 진짜 정직한 곳이라고요.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의자에 깊이 등을 기대었습니다. 오랜만에 등받이가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도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호텔 옥상 정원에서 잠깐 만나자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가벼운 외투 하나만 걸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옥상 정원은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로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도진은 난간에 기대어 서 있다가 제 발걸음 소리에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강 지배인님 덕분이에요. 제 덕은 아닙니다. 지수 씨가 다 한 거예요. 도진이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봉투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같은 날에는 단 게 어울리잖아요. 봉투를 열어보니 작은 초콜릿 한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입에 넣었습니다. 혀끝에 단맛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맛이었습니다. 강 지배인님, 네. 이번 일 다 끝나면 차 한 잔 사드리기로 한 거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그날이 언제쯤 올까요? 곧 옵니다. 도진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마주보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바람이 옥상을 한번 가볍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도진의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로 한 달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민우의 첫 공판이 열린 날 저는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자리를 지켰고 저녁 무렵 회사 사장실로 결과를 전해왔습니다. 대표님, 박민우 씨 실형 선고됐습니다. 산업기술 유출이랑 회사 자금 횡령 다 인정됐고요. 몇 년이나요? 4년입니다. 미진식품 김 사장도 같은 날 비슷한 형이 나왔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혼 판결도 다음 주에 마무리될 겁니다. 위자료는 청구하신 금액 그대로 인정됐고요. 박민우 씨 명의로 남은 재산은 거의 없어서 압류 절차로 들어가야 할 겁니다. 알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 동안 책상 위 서류만 바라보았습니다. 시원하다거나 통쾌하다거나 그런 감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들고 있던 무거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비서가 사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어떤 분이 1층에 찾아오셨어요. 시어머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올려보낼까요? 아니면 그냥 돌려보낼까요? 1층 카페 쪽으로 모셔주세요. 제가 내려갈게요. 저는 가벼운 카디건을 어깨에 걸치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숙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한복도 보석도 자랑하던 그 어떤 것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수야, 왜 오셨어요? 숙자가 잠시 손바닥으로 식탁 모서리만 매만졌습니다. 민우가 감옥에 갔다. 알고 있지. 네, 알아요. 무슨 말씀하시러 오셨어요? 내가 사는 데가 너무 좁다. 단칸방인데 화장실이 밖에 있다. 한 달에 얼마라도 좀 보내줄 수는 없겠니? 사람이 살아야지. 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식탁 위 찻잔만 바라보았습니다. 숙자의 손등이 거칠고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 손등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그 손이었습니다. 어머님, 응. 제가 어머님 며느리로 들어가서 한 7년쯤 됐었죠.
그래, 그쯤 됐지. 그 7년 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며느리야 라고 부르신 적은 많았어요. 그런데 지수야 라고 부르신 적은 거의 없었어요. 오늘 처음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숙자가 입을 살짝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한 달치 생활비예요. 이번 한 번만요. 다음 달부터는 안 보내드려요. 어머님이 저한테 베푸신 만큼만, 딱 그만큼만 갚는 거예요. 지수야, 민우 씨한테 손주 못 낳는 며느리라고 하셨던 그 말 평생 잊지 못해요. 그 여자를 집으로 부르셔서 밥상 차려주신 것도 평생 잊지 못해요. 제가 어머님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어머님 인생에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숙자의 눈에 물기가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살짝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어머님. 저는 카페 문을 나서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쓰리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구나. 그 한마디만 머릿속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지났습니다. 회사는 그 사이 아시아 5개 나라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저는 새 브랜드 하나를 더 만들었고 그 런칭 파티를 W호텔 최고 연회장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파티 당일 오후 저는 호텔 32층 스위트룸에서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3년 전 그날과 같은 방에 서 있었지만 표정은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진이 들어왔습니다. 준비 다 됐어. 응. 내려갈까? 잠깐만. 저는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입술색을 매만졌습니다. 도진이 뒤에서 제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렸습니다. 긴장돼. 오늘은 우리 회사 행사잖아. 내가 더 잘 알아. 그렇지. 우리 회사. 저는 도진을 돌아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도진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손바닥의 온도가 익숙했습니다. 지수야. 응. 오늘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 오늘은 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즐겨. 노력해볼게. 노력 말고 그냥 즐겨. 저는 도진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도진의 입가에 미소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연회장은 환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쪽 벽면에 새 브랜드의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고 그 앞으로 길게 늘어선 단상에 음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초대된 손님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모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저는 지금도 가끔 떠올려요. 어릴 때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는 동안 저는 그 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 손님들을 바라봤어요. 그때 저는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언젠가 저도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차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비싼 한 끼가 아니라 따뜻한 한 끼요. 오늘 새로 시작하는 이 브랜드도 그 마음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잊지 않겠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박수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단상 옆쪽으로 비켜서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연회장 뒤쪽에 도진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잠시 연회장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고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호텔 정문이 있을 것이고 그 정문에 한복을 입고 몰려왔던 사람들이 쫓겨났던 자리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자리들이 이제는 그저 풍경의 한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이 외투 한 벌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춥지 않아. 괜찮아. 그래도 걸쳐. 도진이 제 어깨 위에 외투를 가만히 올려주었습니다. 저는 외투깃을 살짝 여미며 도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여기 3년 전에 우리 처음 같이 와인 마셨던 그 방에서 멀지 않네. 그러게. 그때 너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뭐라고 했는데? 고마워하실 일 아닙니다. 도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말 지금도 같아. 지수야, 내가 다 한 거야. 그때도 지금도. 저는 도진의 어깨에 천천히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가벼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식당 구석에 앉아 있던 작은 아이의 얼굴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잘 살아왔다고, 정말 잘 살아왔다고. 바람이 한 번 더 발코니를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도진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손바닥 안쪽이 따뜻했습니다. 가난한 편모스라의 작은 아이로 시작해 누군가의 지갑 노릇을 하다 마침내 제 이름 석자로 우뚝 선 윤지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세상에는 호의를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며느리의 카드를 자기 권력인 양 휘두르던 시어머니, 아내의 회사에서 월급 루팡 노릇을 하며 뒤로는 다른 여자와 모텔을 드나들던 남편, 그리고 그 옆에서 합의금을 노리던 또 다른 사람까지. 지수는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변명도 한 번의 매달림도 없이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한 번의 진실을 보여주는 길을 택했습니다. 참는다고 미덕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누군가 내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바로 선을 그어야 할 순간입니다. 지수가 그랬듯 여러분의 인생도 누구의 지갑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작은 용기로 남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